당사자들이 직접 우리나라의 정책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이용 실태와 외국인의 국민 다문화 정책 수용도를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해본 논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고요. 앞부분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은 빨리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일단 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후에 왼쪽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안 보이시겠지만 1900년대를 넘어서 2006년부터 해서 쭉 20년 동안 이 증가 추세를 보면요, 상당히 가파른 곡선으로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 16년, 17년부터 급격하게 단계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23년, 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외국인이 증가하는 비율을 보면 작년에 23년 대비 24년 해서 25년에 나온 결과를 보면 이제 그 증가율이 5%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가 5,100만 정도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다문화 인구는 268만, 7만 이 정도 되고 있고 2015년 결과로 보면은 276만이라고 했고요. 올해 보니까 28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가파른 상태로 하고 있고 쉽게 표면적으로 느끼시면은 2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명동에 갔는데 명동에 보면은 주말에는 제가 외국인인지 그들이 내국인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다양한 언어와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에서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정책은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나 살펴보는 한 일환으로서 이런 다문화 정책의 대상이나 또 범위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선행 연구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대부분 외국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셔서 즉 결혼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을 대부분 자녀와 배우자 또 친인척 이렇게 해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문화 가족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들이 오래 거주를 하면서 최소 3년 이상 결혼을 목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국적 취득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가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우를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가족센터로 이제 통폐합되면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를 맡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르는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경기도 이천시에서도 센터장을 한 5년 정도 했고요. 여주시에서도 5년 정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 늘어나는 외국인들이 지역 안에서 다문화 센터는 결혼을 목적으로 구성된 가족원들을 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말에 이렇게 지역의 시내에 배회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몇몇 지역센터 지자체에서는 또 외국인 주민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복지센터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포함하는 뭔가의 중장기적인 발전 정책이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을 나눌 때에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귀화자는 오히려 또 빠져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장기 거주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산업 근로자나 또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체류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소주의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둘 다 외국이어서 국적을 취득하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국소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국적이 공중에 떠있는 무국적자인 자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범위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얘기 나눴던 결혼 이민자는 전체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 정도밖에 안 돼요. 더 많은 이유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기타 외국인이 34.2%,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4분의 1 정도 되고, 그리고 외국 국적의 동포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러시아에 무슨 스탄에 이렇게 갔던 동포들이 귀국했을 때 다 외국 국적의 동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요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나 그 가족들만 가지고 다문화 정책을 계속 지속해 나가기에는 앞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앞에서 학생이 김용모 학생이 설명해 줬지만요. 그러면은 중국인이 제일 많나 싶지만 중국 국적의 한국계, 조선족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트남인이 더 많고요. 현재는 또 우리가 말하는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한족은 사실은 17.9%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라도 점점 다양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인식적으로 생각하는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족 정책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가 점점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문화 정책을 현재의 이 다문화 가족 위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다문화 정책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 수준이 차별 배제 모형 중심인지 동화 중심인지 다문화 중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어디쯤에 와 있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정책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2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 저희와 함께 여기 대한민국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통합해 나가야 될지 그 사회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고민해 봐야 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는 백의민족이고 당군의 자손이고 이렇게 단일민족으로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 사회적인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정책을 모두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뭐 6페이지, 8페이지로 한정된 것도 있고 시간도 한정이 돼 있어서 제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 이중 언어, 인두종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런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한국과 부모님 국적의 나라를 어떻게 양교, 가교하는 역할로 글로벌 인재로 좀 키우고 싶다라는 목적 하에 이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이 최근 4, 5년 동안 주된 그 다문화 정책 서비스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해왔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결국에는 다양한 문화들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서 시작됐습니다.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고 연구적으로도 논의가 될 거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2000년대에 와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정책이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 통합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이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 산업에서의 필요한 노동력들이 여러 산업에 골고루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쏠리게 되고 또 인문이나 공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인력도 아무래도 임금이 좋은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 우리가 말하는 3D 직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산업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산업 노동 인구를 저희가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경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제 발전의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러면 소수 외국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다문화 집단의 포용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졌습니다. 말씀드렸던 다문화 가족 다양한 서비스 중에 이중언어 가족 환경 개선 사업은요, 말씀드렸듯이 영유아기부터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이중언어로 소통을 하면서 다문화 자녀 스스로 소수자가 아니라 우리도 대한민국의 동등한 국민이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글로벌 사회의 주된 인력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중 언어가 통용될 수 있는 가족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부모들에 대한 교육과 부모 자녀가 상호작용, 이중 언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4년, 5년 동안 거의 200개 이상의 지자체들에 있는 가족센터에서 주력 사업으로 해왔는데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비효과적이라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살펴봐야 돼서 이 부분을 하나의 샘플로 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도 보면 2014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한 10년이 이제 돼가는데요. 예전에는 다문화센터 195개소에서 시작을 했고 4개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를 코칭하는 거,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런 이중 언어를 활용한 프로그램,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코칭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2020년도에 와서 한 5년 하고 난 다음에 센터가 툭 폐업되면서 전국의 210개소에 있는 가족센터에 이중 언어 코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220명 이상의 이중 언어 코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센터별로 상근직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4개나 5개를 스스로 1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이제 주된 업무로 과업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2025년부터 자녀에 대한 이중 언어 교실을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총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2024년에 와서는 명칭을 바꿔서 2개로, 2분야로 통폐합이 되어버립니다. 통폐합의 이유는 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펴봤는데 왜 통폐합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부모 가족 코칭하고 이중 언어 학습도 이제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나누어서 약간씩 변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문화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던 겁니다. 2020년도에 이윤진 박사가 한 연구에 보면은 부모 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참여하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다문화 센터장을 1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다문화 자녀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업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어에 대한 민감성이나 유창성이 일부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평균을 차지하면 낮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또는 2년 전에 이 다문화 가족 자녀 학생들 중에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학생들은 따로 다 모아서
언어 발달 치료를 1년에서 2년 정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입학해서 한국 학생들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 학생도 꼴찌에서부터 1등까지 굉장히 편차가 크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학생들이 쫓아가기에 버거운 거죠. 근데 이 상황은 꼭 다문화 가족이 자녀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한국의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바와 같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중 언어를 하는 환경을 아무리 조성을 해도 한국어가 되고 한국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 가서 뭔가 학교 생활이 적응이 되어야 뭐 세컨 랭귀지도 있고 뭐 이중 언어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학교에서 적응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걸 한다는 거에 사실 저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학업을 동등하게 해나가기가 어려운데 사실 6학년 정도 가면은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최근 제가 상담하는 친구들은 다문화 학생들인데 학교에서 부정을 해서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등교 거부를 하는 학생들을 주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상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피곤하고 학교에 가서 즐거움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친구들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근데 굳이 또 센터에 모아서 이슈 언어를 하는 게 이게 효과적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센터에서 22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동등하게 2019년도에 결혼 이민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6만 8천 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죠. 자녀들도. 근데 이거는 중복회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국민의 다문화 정책 수용도를 봤습니다. 다문화 수용도라는 것은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동등한 문화를 인정하고 공정관계를 조화롭게 설정하는 것을 다문화 수용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주민에 대한 또는 외국인에 대한 문화 수용도 증진 정책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외국인 인구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2008년부터 여러 정책 부서에서 이러한 다문화 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있고 이 두 부처가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문화 수용성을 증진하는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해온 두 부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학교 교육 차원에서도 이제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직원 교육이라든가 또는 교과서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리고 다문화 이해 자료, 교재, 교보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처에서는 주로 대중 매체를 통해서 꾸준한 홍보를 해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라는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2년 정도에 거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천여 명을 조사를 해오고 그런 결과를 나타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만 해도 2008년 9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은 아무래도 동화에 대한 기대가 높더라. 이 다양성에 대한 공정이라기보다는 아직은 한국 문화에 외국인들이 동화돼 주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려 연령에서 50대, 60대 이상에서 또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그리고 오히려 지방보다는 대도시에서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문화 수용성이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농촌 같은 데서는 사실 농사 모내기나 추수 이런 것들이 다 외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오히려 더 접촉할 기회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하면서 세 가지 연구 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정책 서비스 이용 실태가 어떤지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주력으로 5년 동안 해온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의 참여도가 높은지 효율적인지를 봤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국민 수용성이 변화가 좀 있는가 어떤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50명 정도의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다문화 가족 126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고요. 국민 다문화 수용성은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에 여가부가 개발한 진단 도구의 설문지를 동일하게 활용을 해서 한 10년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의 다문화 가족들이 정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용 접근성이나 하는 것이 제일 높았던 부분은 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충분히 받는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찾아가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이런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는 결혼 이민 여성들은 센터에 와서 한국어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한국어 교육 평가가 토픽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4단계를 하게 되면 3년이 거주 기간이 3년이 채 안 됐어도 국적 취득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교육을 빨리 해서 빨리 취득을 하고자 하고요. 또 그걸 빨리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래야 국적 취득이 빨리 돼야 취업의 폭이,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폭이 다양하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열심히 받는데요. 그렇게 왔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 아이를 맡기고 센터에 가서 하루에 4시간, 3시간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 어렵고 센터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도는 거의 95% 이상이 전부 다 만족을 하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센터에서 받는 서비스는 좋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어와 한국 생활 방식 습득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측면이 더 높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 근데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이런 데서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 다문화 센터에 가서 받는 서비스 외에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더라,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 가족 외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오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서비스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을 보면 생활정보 인터넷 검색은 한국이 좋더라. 근데 그 외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공공 서비스나 데이터가, 외국인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을 때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을 인터뷰했는데 참여 경험이 반 이하인 거죠. 그래서 참여 경험이 낮기 때문에 좀 이런 참여자를 높일 수 있는 뭔가에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평균 참여도를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 참여도를 보면 자녀 대상의 이중언어 교실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이중언어 배우라고 센터에 보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엄마들과 상호작용하는 이런 것들은 그 전에 했던 조사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언어 가족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아이들만 보내고 가족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한두 명 대부분이었고요. 주로 자녀이고, 거기다 좀 더 하면 이제 결혼 이민 어머니들이 많았고, 다문화 가족의 배우자나 친인척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1, 2회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다회계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었고, 또 그 외에 여기 파란 표시로 되어 있는 15회기 이상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는 주로 자녀들의 언어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다 중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홍보나 참여 지도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 다문화 정책 수용도를 살펴본 결과입니다. 대부분 이 내국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여성이나 중장년층 또는 수도권의 4줄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보면 가장 높은 것들이 여기 보시면 한국어나 문화교육 강화라든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 이주자 사회 적응 운전의 무력 이런 것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주자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우려가 높았고요. 특히 가장 예민한 부분이 불법 체류자들의 공급 송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가 좀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이주민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이주자를 적정 무한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방관하고 볼 것이 아니라 적정 규모로 관리를 하고 이걸 국민들에게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 교육을 강화하거나 사회 적응 지원하거나 이중 언어 강화하거나 해서 우리나라 중심의 문화적 동화에 조금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국민 다문화 수용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 기약, 불법 체류나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증가도 역시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높았고 또 다른 인종이나 종교, 문화 수용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반면에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전통이나 습관을 무조건적으로 버려야 된다. 한국을 좀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버려야 된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낮게 나타났고요. 또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그 직군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본 결론과 정책적 제언은요. 첫째로는 이렇게 외국인 증가에 따르는 다문화 정책이나 서비스 보완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역사회 단위로 뭔가 이러한 다문화 사업이나 외국인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홍보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참여 또는 센터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양육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좀 더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문화 가족 센터 외에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다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보완 프로그램이나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 가족 관련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야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가족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홍보, 평가, 사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 중심의 동아주의를 넘어서 다문화 수용도나 다양성을 높이는 그런 사회 통합적인 환경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이 연구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가 여기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상자들이 외국인을 얼마나 자주 만나보셨습니까? 하는 질문에서 대부분 지역 안에 있는 축제 같은 데 가서 본 적이 있다. 거기서 외국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옷을 입어보거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다문화 정책의 대상과 법적 범위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결혼 이주자,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에서 벗어나서 기화자나 유학생, 또 탈북, 북한 주민까지 포함한 다양한 정책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야 앞으로의 세계화나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내의 다양한 외국인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이주민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몇 가지 제 연구의 결과를